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올해 말 미국 대선 또다시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먼저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2파전이죠. 뉴햄프셔는 중도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도 과반을 넘기면서 두 번째 경선 지역 만에 후보로 조기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과반이 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Well,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is a fantastic state. This is a great, great state. She did very poorly, actually. She had to win. 공화당 경선은 50개 주에서 치러지는데 첫 경선지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62명, 전체 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첫 두 개 주의 경선 결과가 남은 경선 여론의 척도라며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뉴햄프셔주는 당원이 아닌 중도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조기 확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과에 대해 뉴햄프셔주는 트럼프가 아닌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AP통신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을 수 없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대인 민주당도 비공식 경선을 시작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적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4년 만에 리턴 매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Tonight, Joe Biden has won the New Hampshire primary.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도전의 첫 발을 순조롭게 내디뎠습니다. 민주당의 첫 경선지는 현지 시각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번 경선은 중앙당 인가를 받지 않은 비공식 경선이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투표용지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지만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써내는 기명 투표를 하며 표를 몰아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11월 대선의 대결 구도가 조기에 확정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82의 바이든과 78의 트럼프 두 올드맨이 4년 만에 또다시 대선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Th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taking away this freedom in America is Donald Trump.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는 7%포인트, 다자간 대결에서는 11%포인트 차로 뒤진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한 만큼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You got to look at the whole general population and what we need. We don't really have any good choices. 고령인 두 사람의 리턴 매치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은 만큼 두 후보 모두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은 많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봉합 다음 날 역시나 잔불은 남아 있습니다. 그 핵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죠. 한 위원장, 김 비대위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친윤계 주장에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전략 공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퇴를 당청 갈등 돌파 카드로 거론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들은 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김 비대위원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채널A에 김 비대위원 사퇴 기류는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마포을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3번 연속 패배한 곳은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울 마포을은 3번 연속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비대위원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는 없다는 여당 지도부. 하지만 대통령실 기류는 다릅니다. 총선 출마자가 지도부 자리에 있는 한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공천이 되기 어렵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려면 비대위원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을 봉합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기로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위해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한 만큼 지도부인 김 비대위원도 물러나야 공정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다음 달 3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서울 마포을 지역 출마 접수를 하면서 자연스레 비대위원에서 물러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은 이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비대위원 사퇴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비대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천의 최종 승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플레이를 뛸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원 그만두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대표가 출마한다고 대표직을 그만두냐며 출마와 비대위원 사퇴는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두 사람이 함께한 이 장면을 봉합쇼라고 규정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정치쇼를 했다고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동행한 건 봉합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이 봉합쇼 정도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불탄 현장에 사진 찍으러 간 겁니까? 아니면 삼류 봉합쇼의 결말 90도 인사를 보여주러 간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부각하며 한 위원장을 향해 쌍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십시오. 90도로 허리 꺾인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백 전쟁의 종전 조건임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두 사람이 완전한 갈등 봉합은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 언제든 다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으면 한 위원장은 바지 사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틈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당내 대통령 관건선거 저지대책위원회를 꾸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계속 이슈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 앞에 민주당이 다시 정쟁의 불씨만 키운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 나왔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제 오늘 깊숙하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측 취재를 김 차장이 하고 나왔잖아요. 네. 봉합 맞습니까? 일단 양측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봉합이 아니라 덮은 것이다. 갈등을 꿰맨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게 덮어놓은 거라는 거죠. 제가 어제 갈등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에게 각 세우는 듯한 이 한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지느냐,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느냐. 양측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요. 이 두 가지 모두 다시 뜯어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 깍듯이 인사하자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굽히는 모습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취재해보니 한 위원장 그런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대상이 윤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다는 건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났을 때도 한 위원장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있죠. 90도 인사는 원래 이렇게 누구에게나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한 90도 인사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뿐 아니라 이 말이나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 일단 오늘 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답 속에도 기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확전은 안 하겠지만 내 말이나 태도를 주워 담을 생각은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 중에 김경률 비대위원 이 거취 문제는 어제 대통령실이 양보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사퇴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것도 좀 더 깊이 취재해보니까 좀 달라요. 맞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양보한다 이런 기류로 봤는데요.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뿐 사퇴를 해야 한다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공정하게 공천을 받겠다면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는 게 이 대통령실과 친윤 주류 측이 공통된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마포 을 출마를 결심한 이상 당의 출마 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다음 주말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 측은 출마와 비대위원 사퇴는 별개라는 생각이죠. 결국 두 가지 다 해결이 안 된 셈인데 두 사람이 좀 만나야 풀릴까요? 두 사람 간의 만남, 그동안은 안 만났다면요. 지금은 못 만나는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한 위원장 취임 즈음에 선거 전까지 앞으로 만나지도 또 전화도 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수직적 당청 관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배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연락하지는 않더라도 또 통하는 신뢰도 반영된 거겠죠. 하지만 이번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그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이미 갈등이 벌어진 이상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서는 당장은 못 만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당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혹시 네.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사과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 기류를 좀 취재해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이 총선 내내 이 조사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면서 한 번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읽히더라고요. 사과를 할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갈등 이슈 일단은 덮었지만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치는 또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살펴보죠. 아는 기자 김민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는 총선 77일을 앞두고 다시 총선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활발한 광폭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운동권 정치에 대한 비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직자들이 일하는 국회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당에서 준비한 4월 10일 총선용 점퍼는 바로 입어봅니다.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대위 회의 때.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다. 총선에서 이기자며 당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4월 10일 날 꼭 이겨봅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한 지 하루 만에 당 분위기 잡기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격도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등 5대 혐오 범죄 규정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오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찾아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고도 성장기가 끝나 힘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운동권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한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허황되지 않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대학 기숙사비에 카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의 새로운 로고, 상징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6년에 만들어진 로고를 8년 만에 바꾼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흔적을 줄이고 이재명 당을 공고히 하는 선포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새 당 로고와 상징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대표와 손혜원 당시 홍보위원장 주도로 만든 민주당 상징 로고가 8년 만에 바뀐 겁니다. 기존 로고에서 더불어는 흘림체로 작아졌고 민주당은 굵은 필체로 더 커졌습니다. 기존 6가지 푸른 계열의 색상은 파랑, 보라, 초록, 3가지 색 깃발 형태로 바뀌었고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민주당을 키운 건 최근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등 신당 세력에 맞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한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징하며 이니블루로 불리던 파란색 비중을 다소 줄인 점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것일 뿐 문재인 지우기는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군부대를 찾은 뒤 국방 분야 총선 공약도 발표하며 2대남 표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군부대를 찾았던데요. 무슨 민원을 수리했나 보죠? 네, 비대 민원 수리를 했습니다. 이 대표 총선을 겨냥해 1호 국방 공약을 들고 이 해병대를 찾았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요새 장병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깨알 민원, 깨알 민원 맞네요. 자, 오늘 총선 1호 국방 공약 발표하러 갔다던데 그건 뭐였습니까?
네, 오늘 이 대표 입에서 정작 1호 국방 공약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총선 공약 들고 갔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종이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군부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나눠둔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A4 용지 3페이지에 걸쳐서 공약이 써져 있죠. 바로 이 공약입니다.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군부대에 갔는데 발표는 또 다른 사람이 했네요. 네, 이상해서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데요. 군장병이 비대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는 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약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오늘처럼 노력하겠다, 신경 쓰겠다며 고충을 들어주는 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군부대에서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저도 예민하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뒤에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어요. 뭘 삭제했네요. 네,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다녀온 뒤에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 장이 삭제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 이 장관이 웃는 모습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웃었다. 얼핏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네, 너무 궁금하죠. 제가 왜 웃었는지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새로 이제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국비도 좀 지원. 국비를 좀 네. 지원을 해주시면.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빨리 하시라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국비 지원 약속에 안도의 웃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진만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재들인데 이들 전략공천 하는 거예요? 네, 경선이 아니라 당이 후보를 정할 수 있는 전략공천 지역,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 최대 50곳이 대상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들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 인재 1호인 이 박상수 변호사가 뛰고 있는 인천 서구갑, 2호 인재 전상범 전 판사가 희망하는 서울 강북갑 등이 유력합니다. 또 이수정 교수 역시 수원정에 출마하는데 여긴 민주당에 4번 연속 패한 곳이죠. 한 위원장 인재들이 만약에 전략공천 된다면 또 뭐 사천, 네 사람 심기 이런 논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 지역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전략공천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억지로 좀 밀어붙이고 꽂아 넣는 식의 그런 결정이. 그런데 이 전략공천 지역을 보면 대부분 험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연속 진 곳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사람 꽂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김성동 당협위원장의 경우 3번 연속 출마했는데 계속 패배했죠. 그 정도면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험지 나갈 인재들을 한 위원장이 잘 영입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 일부러 이런 룰을 만든 것은 아니라며 고도의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인재 영입도 어려운데 영입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더 어려운 일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어제 눈보라로 잠겼던 제주공항, 오늘 결항이 풀리긴 했는데 오늘까지도 연착과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발이 묶였던 사람 2만 명이 몰리면서 공항은 북적북적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승객들을 항공기까지 실어 나르는 버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강한 눈보라에 마비됐던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운행을 재개한 겁니다. 발이 묶였던 체류객 2만여 명 수송을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편 38편을 임시 증편했습니다. 제주공항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남북 활주로도 열었습니다. 남북 활주로는 항공기 정면에 강한 바람이 불어 이륙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형성될 때만 이용됩니다. 운항 재개 소식에 공항 대합실엔
서둘러 떠나려는 승객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어떻게든 표만 구하면 다행입니다. 하다가 간신히 티켓을 구해서 집에서 인천으로 가요. 김포로 안 가고. 김포에다가 차를 지금 주차해놨는데. 서울 김포로 서울 이주해야 돼. 서울. 이거 청주공항은 한 대밖에 배가 안 되니까 예비를 이제 잡았는데 한 사람만 딱 된 거예요. 당첨이. 오후 들어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강한 바람 등 궂은 날씨에 항공편 차질도 여전했습니다. 40여 편이 결항되고 170편이 지연되면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그나마 항공기 운항이 일찌감치 재개된 덕에 오후 들어 공항터미널은 평소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20cm 넘는 폭설이 내린 광주 호남 지역에선 빙판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왔단 말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씻어졌어요. 기상청은 모레 오전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며 빙판길과 도로 미끄럼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자, 이번 주 강추위가 호대인데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져도 이 술에 취해 거리에 누워있는 아찔해 보이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행여 큰일 날까 경찰들이 밤새도록 주치자와 씨름하는 그 현장,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들이닥친 서울 영등포. 자정이 가까운 시각, 지구대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네,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엘리베이터 1층에 있는 거죠? 5분쯤 달려 도착한 오피스텔 1층 공동 현관. 20대 여성이 술 취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집이 여기 맞아요? 몸을 가누지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니, 날이 추워서 그래요. 날이 추워서. 아니,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안 오셔도 돼요. 여경이 부축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 바로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안전하게 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야 조치가 마무리됩니다. 이번엔 길가에 주치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해는 자체가요. 추워서 안 돼요. 확인해보니 인근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경찰관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해당 보호소는 술 먹은 상태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주 먹으면 안 데려보내주잖아요. 그 안 데려보내주면 어디 갈 거예요? 다른 보호소 이곳저곳 문의한 끝에 받아주는 곳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다리에 힘주고 일어나 보세요. 몇 걸음만 가면 돼요. 이렇게 힘들게 주치자를 인계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너무 만취해 계시면은 이제 몸에 힘이 없으시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옮기는데 이제 이동 조치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대문안 계단에서 잠든 주치자가 숨졌는데 집안까지 데려다주지 않는 경찰관에게 최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일일이 집안까지 데려다주고 있는데 시간은 30에서 40분 더 걸리고 여성 주치자라면 인근 지구대에 여경 지원까지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파 속 주치자 보호에 현장 경찰들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잿더미가 된 가게와 물건을 보면서 상인들은 애가 끓습니다. 대형 화재가 난 충남 서천시장 얘기인데요. 이제 곧 설 대목이죠. 이 전통시장에선 빚을 져가며 물건을 들여놓는 때라 손해가 더 컸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건조대에 마른 생선이 널려 있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해온 이처숙 씨에게 유일하게 남은 겁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 원 빚까지 지며 물건을 들여놨는데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한 2천만 원 올렸는데 2천도 더 내요. 생각도 안 났어. 왜냐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건질 게 있나 싶어 시장을 찾아가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일대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한켠에 마련된 심리치료센터엔 무력감을 호소하는 상인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천구는 주변 주차장 부지에 임시시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부지가 좁다 보니 피해 점포 227곳 모두가 입점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들어간다 해도 물건을 들여놓을 돈 마련이 걱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막막해 지금은. 화재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늦게 작동돼 진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인지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로. 화마로 뼈대만 남은 상점처럼 상인들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울산 기암괴석의 바다남이라고 쓴 낙서범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바위 근처에서 남녀 속옷과 거울이 담긴 박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붙잡힌 낙서범은 새해를 맞아 좋은 기운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15,000여 그루의 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대왕항 공원입니다. 해안가 인근 바위 위에 바다남이라고 적은 낙서가 선명합니다. 누군가 수성 페인트로 적어놓은 겁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고 관할구청은 돌을 갈아내 낙서를 지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낮에 뭐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던데 지나가면서 이게 보이는 장소로 돌아가가지고. 수사에 나선 경찰. 낙서가 된 바위 근처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내부엔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골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물건 판매처를 수소문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 등을 통해 낙서범을 검거했습니다. 6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애곤을 막고 집안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려고 낙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초 몇 대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민간 신앙이 좀 심취해 있는 사람.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같은 문화재 훼손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바위 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 대구에서 경주까지 37km를 달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10분의 1을 역주행한 건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에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들을 세우는 겁니다. 대형 화물 차량 2대가 동원돼 도로를 막습니다. 한 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에서 3차로를 가로막았고 다른 한 대는 갓길에 세워 도주 상황에 대비합니다. 잠시 후 등장한 택시, 고속도로 1차로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을 막으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소동은 마무리됩니다. 진로를 막으면서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차시키는 거죠. 또 차를 막아주시고 그 협조에 잘 따라주셔가지고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는 60대 A씨, 대구에서 경주까지 20분 넘게 37km 구간을 역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총 구간 416km의 10분의 1을 거꾸로 달린 셈입니다. 음주와 약물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 동성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경북 영천으로 가던 중 손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말하자 역주행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향을 착각해 추월차로인 1차로를 갓길로 알고 질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갓길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는 게 중앙분리대 쪽 1차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걸 갓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에겐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마약을 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행인까지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피해자를 보며 웃었다라며 크게 질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인도위 행인을 들이받은 신모 씨. 사고 직후 신 씨는 비틀대며 현장을 떠나 조금 전 시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의사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도주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119 구조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할 즈음 신 씨가 현장을 이탈했고 다른 의사를 다급히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되는 순간에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신 씨에게서 검출된 마약류는 모두 7종.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이었던 피해자는 석 달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준 의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녹말로 만든 초록색 이쑤시개를 튀겨 먹는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재밌다고 따라하자 식약처가 긴급 경고했습니다. 이쑤시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번 튀가 보겠습니다. 풀같이 생긴 물체를 끓는 기름에 붓자마자 과자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뻥튀기 맛 나는데. 이 물체의 정체는 녹말 이쑤시개. 최근 SNS에선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 먹거나 소금이나 초장에 찍어 먹는 괴식 먹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튀김이 인기를 끌자 끓는 물에 이쑤시개를 넣어 젤리처럼 만들어 먹는 영상 등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본 아이들이 해달라고 조른다는 보호자들의 하소연도 줄을 잇습니다. 아니 요즘 맛있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용도가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건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옥수수나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말 이쑤시개는 소르비톨, 명반, 합성 착색료 등이 들어있습니다. 소량일 땐 문제없지만 많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말 이쑤시개입니다. SNS에서 음식 재료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자 식약처가 긴급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생용품은 기준 규격을 정하여서 관리하고 있고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으로서의 접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위해 쓰이는 생활용품으로 일회용 컵, 숟가락, 빨대 등이 해당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중독성 강한 맛이라며 음식 메뉴나 간판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이는 곳 많죠. 대마초 커피, 마약 떡볶이 이런 이름을 쓰는 가게는 7월부터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법적인 대마초 커피라며 홍보하는 카페. 캔 겉면과 캔 위에도 대마초 잎처럼 보이는 잎을 표시하거나 얹어 판매합니다. 이곳에서 쓰는 대마 씨앗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치 마약 성분이 있는 대마 잎을 쓰는 것처럼 광고하는 겁니다. 카페 방문 후기에도 마약을 떠올리게 한다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연상케 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턴 마약 김밥, 마약 통닭 등도 간판이나 메뉴에 쓰는 것도 제한받습니다.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무분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겁니다. 포장 자재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간판만 바꾸는데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무조건 바꾸라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처음. 일단 마약 표시를 금지하는 건 권고지만 행정 지도로 점차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표현의 자유인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 요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도 좋다고. 식약처는 마약 표시 간판이나 메뉴 등을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새끼 돌고래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폐그물에 걸려서 석 달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구조작전이 시작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는 아기 돌고래.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몸체보다 긴 낚싯줄과 폐그물이 주둥이와 꼬리를 휘감았습니다. 꼬리 일부는 뜯겨나가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지친 듯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까지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이상 행동입니다. 어미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꼬리에 그물이 걸린 아기 돌고래를 발견한 뒤 추적 관찰해왔습니다. 이 돌고래는 석 달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은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창 이제 성장할 때인데 그 그물은 계속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죠. 현재 해양 쓰레기의 90%는 아기 돌고래를 위협한 폐어구입니다.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4,000톤의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정부는 사용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까지 내걸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쉽게 보면은 거기 우리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주말 아기 돌고래 구하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고래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도 잘만 활용하면 자원이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열쇠고리, 신발,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페트병 뚜껑 조각을 빵틀에 넣고 오븐에서 굽습니다. 모양을 다듬으니 열쇠고리로 다양한 소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제 뭐 병뚜껑을 수거한 다음에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소품은 판매하거나 자원순환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캔이나 페트병 한 개당 10원으로 바꿔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 로봇 구멍 안으로 페트병을 하나씩 넣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캔이고 페트병이고 그냥 지나치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쓰레기를 제가 많이 줍게 되더라고요. 이 업체가 개발해 보유 중인 회수 로봇은 전국에 1,036대, 지난해 12월 기준 페트병 2억 8천만 개와 캔 1억 700만 개가 수거됐는데 이용자가 헌전해간 금액이 26억 원을 넘었습니다. 18,900원어치를 모았어요, 제가. 통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와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그게 좋아요. 업체는 이렇게 모은 페트병을 작고 투명한 조각으로 재가공해 팔아 수익을 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페트병과 캔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까지도 구별해 인식하는데요. 실제 공정에서 98% 정확도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페트병 등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가방이나 신발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더 오래 사용되면 좋은 것 같아요. 한 친환경 패션 기업은 지금까지 신발 6만 켤레를 만들었는데 500ml 페트병 29만 병이 들어갔습니다. 신발끈도 페트병 한 개를 100%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볍고 통풍이 되게 좋다는 게 특징이고요.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2027년까지 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4조 3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작년 한 해 불에 타거나 찢어져서 못 쓰게 된 화폐 3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폐기할 지폐를 다 이어붙이면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만큼 많은 수치인데요. 자, 매년 새로운 화폐 찍느라 1,200억 예산 쓰고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 8,803억 원어치, 지폐 장수로는 4억 8,385만 장에 달합니다.
손상 화폐를 길게 늘어놓으면 총 길이는 62,872km.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6배에 달하는 높이가 됩니다. 지난해 손상 화폐는 2022년보다 17%, 7,117만 장 정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소비가 늘고 시중에 화폐가 돌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화폐별로는 만원권이 전체의 55.6%를 차지했고 1,000원권과 5만원권, 5,000원권 순으로 폐기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불탄 게 많죠. 제일 많고 불탄 거라든지 뭐 땅속에 묻어뒀던 습기로 인한 그런 것들. 손상 화폐는 남아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40% 이상, 75% 미만이면 반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 미만이면 아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새 화폐를 발행하는 데 쓰인 돈은 1,214억 원. 한국은행은 신권 발행에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쓰인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내 카카오톡 프로필은 어떻게 남을까요? 사망 후 휴대전화가 해지되면 계정도 사라지는데요. 앞으로는 생전에 사후 추모 프로필을 남길지 결정하고 대리인에게 그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희 기자입니다. 고인의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뜹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난해부터 제공하는 추모 프로필입니다.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으므로 바뀌지 않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가족이 각종 서류를 내면 고인의 추모 프로필 편집 권한을 갖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후 프로필 사용 여부와 프로필에 남길 메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사망 증빙 서류만 내면 됩니다. 추모 프로필을 설정하면 내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49일간 프로필 편집 권한을 갖습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생기고 선물하기, 송금하기 등 다른 메뉴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내 지인들이 그걸 보면은 이제 그걸 알겠죠. 이 양반이 고위됐다는 것을 아주 좋은 기능 같아요. 저를 기억해주는 건 좋은 일이겠는데 안타깝게 기억 남고 싶진 않아서 저는 굳이 안 쓸 것 같거든요. 카카오 측은 사후 사생활이 대리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인이 지인과 나눈 메시지나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구글은 2천억 원 과징금을 내라. 법원이 구글이 아닌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독점하는 건 갑질이라는 이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면서 구글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삼성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적절히 변형한 스마트워치 맞춤형 운영체제를 넣으려고 했지만 구글이 변형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하면서 포기한 겁니다. 구글의 깐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고집에 삼성과 LG 등 전자업체들은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춤형 운영체제를 쓰면 알뜰폰이나 키즈폰 값은 더 낮출 수 있었지만 구글의 발목이 잡힌 겁니다. 2021년 공정위는 이것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구글의 갑질로 보고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불복해 재판에 나섰는데 오늘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제조사의 자율적 운영체제 활용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앱마켓 경쟁도 활성화돼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소비자들이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공격에 이스라엘군 24명이 몰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으로선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하루 최다 사망자입니다. 휴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수풀에 몸을 숨긴 하마스 무장대원이 멀리 떨어진 건물에 미사일을 겨눕니다. 큰 폭발음이 나자 곧장 자리를 옮기더니 이번엔 탱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하마스가 공개한 전투 영상입니다. 철거를 위해 폭약을 설치 중이던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하면서 이스라엘군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전투에서도 군인 3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하루에만 2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I am sick that we're losing these wonderful young men. We need them alive in Israel. We didn't want this war.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소탕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רכינים ראש לזכר נופלינו, ועם זאת איננו לרגע מפסיקים לחתור ליעד שאין לו תחליף, השגת ה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 군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를 포위해 하마스 무장대원을 100명 이상 사살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아서 당분간 긴장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북한이 오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4종류의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계속해왔죠. 한국, 미국, 일본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과시하는 겁니다. 김민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이 비행 시간과 거리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우리 군은 현재까지 미사일이 평양 서쪽 해상에서 팔자형 궤도로 도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거리도 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화살 1,2형 계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화살 1,2형은 북한이 재작년부터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험해온 무기체계입니다. 목표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열흘 만에 도발을 재개한 북한은 지난달 17일과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각기 다른 사거리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 발사한 두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아 한미일 세 나라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에 맞서 오늘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을 찾았습니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 전투기가 배치된 기지로 지난해 한국 땅에 최초로 착륙한 미국의 핵무장 전략폭격기 B-52 역시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65명과 승무원 9명 등 74명이 타고 있던 러시아 군용기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1시쯤 수송기가 비행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계 감독과 배우가 만들고 대사 대부분이 한국어인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인데요. 한국계 감독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연용 기자입니다. Past Lives and Past Lives, written by Celine Song.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제96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감독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건 2020년 기생충, 2021년 미나리에 이어 3번째입니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선 우리나라에서 관객 700만을 돌파했던 엘리멘탈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피터son 감독의 작품입니다. 지난주 에미상을 휩쓴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포함해 3작품 모두 한국계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패스트 라이브즈가 가장 한국적입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함께 지낸 남녀가 각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24년 만에 뉴욕에서 운명처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어릴 적 배경인 90년대 한국의 골목길을 비롯해
영화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촬영됐습니다. 대사도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좋다. 뭐가? 그냥 너랑 얘기하는 거? 셀린 송 감독은 극작가로 활동하다 이번 감독 데뷔작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Past Lives is a movie that I was inspired by this moment in my life that actually happened, where I found myself sitting in this bar in East Village in New York City. 미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가는 가운데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현지의 한국 콘텐츠도 갈수록 입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2도로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이해 못지않은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아침 영하권 추위는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서해안에 내리던 눈은 거의 잦아들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오전에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4도로 시작합니다. 내일도 내륙지방은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고 해안가는 특보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0도, 광주 2도에 머물겠고요. 부산 6도 등 동쪽 지방의 기온이 조금씩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하늘 표정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경찰들 요즘 이 추위에 밤마다 술에 취한 취객들 현관문 열고 집안까지 데려다 주느라 분주합니다. 경찰의 임무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죠. 하지만 이 취객 이송하느라 정작 더 급한 현장 출동이 늦어질까 우려도 되는데요. 공권력이 더 시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경찰이 취객에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밤중 취객 실랑이 이제 그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